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첫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준비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해 조만간 김 시 의원을 다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김경 시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난 거죠? 네, 김경 시 의원은 새벽 2시 45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준 게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 시 의원은 우선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참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김 시 의원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텔레그램 탈퇴와 가입을 반복한 거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은 김 시 의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시 의원은 압수수색이 끝나고 귀국한 지 4시간여 만에 광역수사단 청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경찰은 김 시 의원을 상대로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는지 또 공천 목적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오늘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시 의원에게 다시 한번 소환을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경찰이 소환 조사에 앞서서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 파악됐습니까? 네, 경찰은 어제 김경 시 의원은 물론 강선우 의원 또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자택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국회 사무실, 김 시 의원의 서울시의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장에는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개 혐의가 적시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건이 경찰에 배당된 지난달 31일 미국에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IT 가전 전시회 CES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김경 시 의원이 귀국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경찰 수사가 이제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헌금 의혹 수사의 쟁점을 이만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 받은 걸 알고 돌려주도록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해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이 진술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자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김 시 의원을 상대로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 전달 여부와 함께 목적도 중요한 쟁점인데 김 시 의원이 당시 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점을 바탕으로 공천 목적으로 돈이 오갔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김 시 의원 공천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됐는데 공관위에서의 강선우 의원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됐었나 봐요. 이제 김경시 의원을 단수공천 주자 이런 발언이 나왔었나 봐요.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도 불러 이 같은 주장을 한 배경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날 강 의원으로부터 1억 수수 내용을 전해들은 김병기 의원이 공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도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시 의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논란이 불거진 뒤 의혹의 당사자들과 접촉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반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도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지도부를 향한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 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정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비상징계권을 발동해 제명 조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원금 의혹을 규명하라는 야권의 공세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특검법 입법을 위한 연석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조국 대표는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건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연석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과 돈 공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신속한 입법 문제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 대표는 돈 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뭉개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에는 부패한 여당에 맞서 특검과 공정수사를 압박하는 것이 야당의 본분이라며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대표는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 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는 나머지 문제는 만나서 조율하자며 조국 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특검 추진 여부에 유보적이었지만 이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일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공천 거래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제안이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반하는 수사 방해 야합이라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살리기에 나선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대표가 만나 특검 공조 방안을 논의한 뒤 후속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이런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개혁 입법도 이어나가야 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삼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도 3명을 새로 뽑았는데 친정청래계 후보 2명, 친이재명계 1명이 선출됐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한병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치른 끝에 한병도 후보가 백혜련 후보를 누르고 선출됐습니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1967년생으로 22대 국회 전반기 예결위원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한 3선 의원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혼란을 수습하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입니다. 신임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5월까지 4개월에 불과하지만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원금 수수에 대한 대응이 발등에 불입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3명을 새로 뽑았는데 친정청래계 후보 2명, 친이재명계 1명이 선출됐습니다. 친명계 강득구 후보가 1위로 선출됐으며 친청계 이성윤, 문정복 후보가 2, 3위로 최고위원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이건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최하위에 머무르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이건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못했지만 유동철 의원님 뜻을 잘 이어받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 조의대 수사 촉구, 그리고 당청청이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당원의 요구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 투표 결과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있었다면 지워주시기를 바란다며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이번 민주당 최고위 보궐선거는 당권파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는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다만 당내 견제 표심도 확인됐는데요.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엇박자나 분열은 한가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도부 절반이 물갈이 되는 날 명청 대리전이라는 시선을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원팀을 강조하기 바빴습니다. 최고위원을 뽑는 의원회관과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는 본청을 부지런히 오가며 거듭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분 누가 되더라도 원팀 원보이스로 팀플레이를 잘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원내대표가 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절묘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된 당권파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나란히 당선돼 친명계의 판정승을 거뒀지만 막상 1위는 강득구 의원 몫이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원픽 강 의원이 존재감을 과시한 겁니다. 내란 청산 제대로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해서 제 모든 것을 중앙위원 투표 최하위였던 이성윤 의원이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로 2위까지 오른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심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의 당내 역할도 관심입니다. 86 운동권 출신으로 정청래 대표와 17대 국회에서 나란히 금배지를 단 가까운 사이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 활약한 나름 중립 인사입니다. 당내 계파 갈등을 묻는 말에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저희들 당의 마음은 절박합니다. 이 절박함에 엇박자, 분열, 저는 한가로운 이야기 같은데. 1인 1표제 재추진과 청와대와 관계 설정 등 불씨는 여전하지만 새롭게 구인 완전체가 된 정청래 2기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을 기치로 일단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일하는 협치국회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한병도 원내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회가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그리고 반듯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공지를 통해 이란 무인기 사안에 대해서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의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의 주장대로 격추된 무인기가 우리 측에서 보낸 게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조만간 구성될 군경 합동수사팀은 무인기를 날린 주체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은 격추된 무인기 2대가 각각 경기도 파주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파주시 적성면을 출발한 무인기의 이륙 시간은 낮 11시 15분, 북한이 격추했다고 주장한 시간은 오후 2시 25분쯤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면 식별이 가능한 시간대였습니다. 지난 4일 격추된 무인기 역시 강화도에서 낮 12시 50분쯤 출발했습니다. 무인기 형상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이 맞는다면 2대 모두 같은 단체나 인물이 날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대의 무인기 제작에는 유사 동체와 동일한 부품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같은 인물 또는 단체가 비행 주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군경 합동수사팀은 누가 무인기를 날렸는지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우리 군이 운용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민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부품 구매 이력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할 때까지 전혀 몰랐고 파주 무인기의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 CCTV 등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강화도를 출발해 격추됐다는 무인기는 과거 북한이 도발했던 일부 무인기와 비슷한 색상을 지녔습니다. 9차 당 대회를 앞둔 북한이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한국의 도발을 알리고 대내 결속의 계기로 삼으면서 북한의 심리전이나 기만 전술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 변론 절차 마무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부터 외환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로부터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를 받고 오늘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리심판원은 소명서를 검토한 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연말 정산용 재증명 발급 서비스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용 창구를 통해 누구나 주민등록 등본 등 5종류의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서 오늘부터 특별신고 포상기간을 운영합니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 쉼터로 신고하면 되고 포상금은 최대 5천만 원이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추가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았죠. 미국과의 오해를 풀기 위한 방미인데요.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통상과 외교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관세 판결과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을 이야기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정부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의 이야기를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세부적으로 청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하게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14일까지 미국 무역 대표부 등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 인사 등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만나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 미 의회와 업계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여 본부장은 이것이 미국 기업의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여 본부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본질적인 것은 어떤 쿠팡에서의 그 대규모 그런 정보 유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대처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 그 부분이 저희는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뭐 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이제 통상이나 뭐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게 트럼프 관세인데요.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나올 텐데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뭐라고 합니까? 네, 여 본부장은 판결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하게 대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이 USTR 등 이 미국 정부 상하원 의원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상하원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잘 반영되도록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공동위원회 문제도 이번에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FTA 공동의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지만 일정과 의제를 계속 USTR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양측에서 준비되는 대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시 탑 레벨과 실무 레벨에서 계속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미는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 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했고 미국 대법원은 오는 14일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해서 판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결국 히토류 2차전으로 번졌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일본을 찾는 이재명 대통령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새해 첫 방중으로 정상 외교를 개시한 이재명 대통령. 2달 전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 받은 샤오미 폰으로 함께 셀카를 찍으며 친근감을 표현했습니다.摄影技术不错. 촬영 잘 하시면 사진 기술 좋습니다. 그때 주신 선물. 극진한 예우로 새해 첫 국빈을 맞이한 시 주석.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 속뜻이 무엇인지는 일본에 대한 민간 군사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발표로 부연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을 겨냥해 2010년 센카쿠 분쟁 때 히토류 무기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 방문길에 오르는 이 대통령에게도 숙제를 던진 셈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대체 공급망 확보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당장 심해 히토류 독자 채굴을 위해 남태평양에 탐사선을 파견했습니다. 오는 13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을 찾는 이 대통령에게 러브콜도 보냈습니다. シャトル外交の実施を含め緊密な意思疎通を行うことで一致をしており、今回の訪日がその重要な機会となることを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일본 언론은 이번 한일 회담을 통해 중국의 분열 책동을 깨뜨리고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년 만에 줄어들며 3만 6천 달러대에 머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경기 부진에도 백화점 업계는 매출이 2달 연속 2자릿수를 기록하며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주 삼성전자를 3조 원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에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 규모가 21만 명으로 앞선 SK텔레콤 면제 기간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지난달 쿠팡 앱 설치가 연중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감소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양측이 막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수능을 앞두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사측과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수능 파업을 유보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요. 동아운수의 구보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과 함께 충분히 협의를 신속하게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체계 개편이 있지 않으면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전혀 다뤄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기존에는 단체 교섭 요구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이후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노조는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원의 통사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을 얼마나 올리느냐입니다. 노조는 상여금을 통사임금에 포함한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12.85%의 임금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고 사측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 원을 추가 부담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 대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막판 담판에 나섭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가 13일부터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양측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상주 서산 영덕고속도로에서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혀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경찰이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밖 비탈면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주말 새벽 서산 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16중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모두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사고 선후관계입니다. 블랙아이스로 추정되는 구간에서 화물차가 언제 넘어졌는지, 또 차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연쇄적으로 추돌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전수 확보하고 운전자 진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 책임을 맡은 한국도로공사의 대응도 쟁점입니다. 도로공사 측은 사고 당일 오전 6시 20분부터 염화칼슘 예비 살포를 시작했지만 살포가 완료되기 전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고 직전까지 4차례 순찰했지만 당시 도로 상태는 양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차량 충돌 원인을 파악하고 도로공사 측의 과실력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으로 문희 청남대 휴게소 인근에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뒤이어오던 또 다른 화물차 2대가 앞선 사고 차량을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졸음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풍급의 돌풍이 도심을 덮치면서 노후된 간판과 시설물이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했습니다. 강풍이 예보되면 미리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보행자는 위험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임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커다란 시설물이 갑자기 날아듭니다. 건축 자재로 보이는데 태풍급 강풍에 속수무책 이리저리 날립니다. 강한 바람은 공장 담벼락도 조각조각 냈습니다. 시멘트 블럭이 길게 늘어선 주차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사람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가림막 기둥이 통째로 뽑혔고 건물 마감재도 힘없이 나가떨어집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피해가 잇따랐고 의정부에서는 20대 남성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풍이 예보되면 일단 사전 대비가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간판 연결 부위가 부식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살피고 흔들림이 있다면 즉시 보강해야 합니다. 유리창 파손을 막으려면 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건물 옥상 등에 놓아둔 화분과 집기류도 모두 치워놓는 게 좋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지면 특히 보행자들은 노후 담장이나 큰 나무 근처를 피하고 가급적 건물 내부나 안전한 실내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충북 북부 등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9.3도,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구는 영하 8.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구는 6도, 광주와 부산은 7도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3도 정도 낮아 춥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차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 그리고 전북 동부 지역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의 최고 7cm, 영서의 최고 8cm가 되겠고요. 추위 속에 눈이 얼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영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대기 건조함이 계속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내일 다시 열립니다. 특검은 사형과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를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첫 조사를 3시간 반 만에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시 의원을 다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삼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임기가 4개월에 불과한 한 원내대표 앞에는 개혁 입법과 당의 공천 헌금 의혹 문제 등 난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북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인상안을 두고 대립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내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으로 무산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일 다시 열립니다. 특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합니다. 당초 결심 공판은 지난 9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조사만 겨우 마친 채 반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13일에는 특검 구형까지 끝내겠다는 의지가 단호합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이어서 특검의 양형 이유 설명과 구형이 이어집니다. 특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사건이 병합된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모두 8명이 구형 대상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 적어도 6시간 이상 필요하다면서 쟁점마다 끝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또 침대 변론에 가까운 시간 끌기가 예상되는데 재판을 진행하는 지기현 재판장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 9일에 열린 내란죄 재판에서는 징징대지 말라거나 혀가 짧아서 같이 방청객들의 이목을 끄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구형이 예고된 재판에서 잠이 들기까지 했는데 내일은 어떨까요?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내란죄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를 두고 특검과 김용현 전 변호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무슨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하루 동안 이거 한 겁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항력적인데요. 보다 못한 지기현 재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면서 변호인단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네.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징대는 게 말씀하시죠. 아니라 검사들이 징징대십니까? 저희들이 징징댔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예,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 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양해를 좀 구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침대 변론에 가까운 장시간 변호가 이어지자 특검은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혀가 짧아 말을 빨리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방청석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도 쟁점이었습니다. 신빙성과 증거 능력을 떨어뜨리려는 노 전 사령관 측은 수첩에 김두한, 차범근도 등장한다며 의미 없는 메모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주도한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중간에 꾸벅 졸다가 변호인을 보고는 활짝 웃기도 했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구형받게 될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할지 궁금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논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전체 판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 법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법원에 설치할 전담 재판부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관련 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준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판사회의 의결과 판사 보임이 이루어지면 전담재판부 구성은 마무리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뒤늦게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어제 귀국한 직후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래 김 시 의원, 김경 시 의원 오늘쯤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일정을 당겨서 어제 귀국했습니다. 아무래도 압박감을 많이 느낀 것 같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이제 그보다도 만약 계속해서 차일피일 귀국을 미룬다고 한다면 수사에 협조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고요. 일단 이미 이런 문제가 국내에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한 부분이 국민적으로도 좀 공분을 산 부분, 그렇죠. 더해서 수사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차일피일 귀국을 미루면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 체포영장 청구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하루라도 먼저 귀국을 택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일단은 김 시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뇌물죄가 적용되느냐,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느냐, 그 외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부분들이 동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1억 원이라는 돈을 주었지만 돌려받았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이 사실관계 장치는 정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도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최초에 있었고요. 받았다가 돌려줬다라고 했다가 강선우 의원이 받지도 않았다라는 중간에 잠시 의견이 번복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고 돌려받았다라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금전을 받은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청탁금지법 위반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대가성을 갖고 있는지, 무슨 목적이었는지 관련 없이 처벌되기 때문에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되고요. 마지막으로 당시 김경 시 의원의
공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네. 특히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다주택자 등의 논란으로 인해 공천 탈락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가성을 띠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뇌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뭐 당시에 정황을 봤을 때 강선우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 정치자금법, 그리고 청탁금지법 이렇게 세 가지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김경시 의원이 오늘 새벽 3시쯤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조만간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어떤 조사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을 걸로 예상하세요? 이 금전이 주고받게 된 그 경위와 과정, 대가성 소명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일단 오후 늦게 귀국을 했고요. 먼저 귀국하자마자 본인의 자택 압수수색을 참관하기 위해 집으로 갔다가 경찰에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 시간이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추가 소환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어제는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또 언제 돌려받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고 받은 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왜 이 돈을 건넨 것인지 그 목적, 대가성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경찰 조사가 그렇게 길었다고도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긴 하겠어요. 그렇죠. 추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최초에 말이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어갈 것이고 지금 증거인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시점에 굳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 차례 미국에서 우리가 텔레그램이라고 하죠. 좀 보안성과 기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텔레그램을 여러 차례 탈퇴했다 다시 가입했다를 반복했다는 정황들 그 사이에 어떤 증거 인멸된 부분이 없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소환을 이어갈 것이라 봅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맞지 않다가 갑자기 김경시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입장이 바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배경은 뭐로 봐야 될까요? 사실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묘사하는 방법, 바라보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초에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를 생각해 보더라도요.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독취가 확보가 됐는데 갑자기 돈을 준 적도 없다고 김경 의원은 그랬고 강선우 의원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비교적 어떤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3자에게 털어놓을 사람은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계속해서 말이 맞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을 때 지금 받지 않았다고 하는 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수록 어쨌든 사실에 최대한 부합하게 진술은 맞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조력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받지 않았다는 취지, 주지 않았다는 취지를 반복한다면 결국 오히려 최종적으로 수사 이후 그리고 만약 재판까지 갔을 때 본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인지하여서 이제 진술도 일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장 구속의 사유가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김병기 의원 역시도 이 사안에 있어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은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이 사안을 좀 축소해서 보자면 김경 의원이 지금 강선우 의원에게 이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해서 1억 원의 금전을 주었는지 여부가 일단 이 사안의 쟁점이고요. 그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일종의 전달책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되는 당사자는 이 세 사람, 돈을 준 사람, 전달한 사람, 받은 사람, 이 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보고 만약 이와 관련해서 결국 공천에 대한 대가성을 띈 뇌물이었는데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그대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민주당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이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시 의원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비슷하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면서 결국에는 실제로 반환을 지시를 했고 반환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주장인데 이래도 뇌물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뇌물죄 성립 자체에는 반환 여부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는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차 트렁크에다가 금전을 넣어놨다. 그런데 내가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그 이후에 돌려줬다라고 한다면 이땐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수수를 했다가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돌려줬다라고 한든 그 시간적인 간극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이미 받는 순간 뇌물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뇌물을 주고받은 경위라던가 돌려준 시점은 추후의 처벌 수위라던가 실제로 뇌물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돈을 받았다가 문제될 것 같아서 황급히 돌려줬다라고 한다면 일단 받았을 때 이미 뇌물죄 기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간에 뭐 전달자가 있었고 언제 이것을 뭐 강선우 의원이 인지했는지 여부, 돌려주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확인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처벌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돌려주는 시기에 따라서 어떤 그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 이 최초의 주장이라던가 김병기 의원 간의 그 통화 녹취를 보자면 본인은 좀 몰랐다. 보좌관이 받아온 것이다.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인데 또 당시 보좌관의 지금 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또 전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쇼핑백을 전달한 것은 맞는데 본인은 무엇인지도 몰랐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 강선우 의원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갖고 있었다가 바로 돌려줬다면 그땐 또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겠지만 충분히 이걸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한참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었다면 그땐 앞서 논의되었던 그런 쟁점들, 뭐 뇌물죄,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이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식으로 치면 사과와 박스 안에 사과가 있었는지 돈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사무국장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일종의 전달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비교적 증거가 좀 명백했습니다. 이 뇌물을 모두가 보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줄리는 만무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녹취가 정확하게 남아있다는 점, 대화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됐다고 보여도 중간에 전달자라는 존재가 있는데 과연 이 전달자는 이것이 어떤 대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뇌물의 성격인지를 알고 있었다. 이 전달자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뇌물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 전달자는 이것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돈이 아닌지부터 해서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도 잘 몰랐다고 한다면 또 이 전달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 세 사람의 진술이 맞아야지만 어쨌든 사실관계가 최대한 부합하는 것일 텐데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지금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점, 이 부분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경찰의 늑장 수사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김경시 의원이 도피성으로 출국을 해버렸고 CES 현장에서도 목격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전체가 이 관련된 의혹으로
언론 보도가 떠들썩하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 와중에서 예. 김경시 의원이 미국으로 이미 출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보다 빨리 어떤 증거 확보를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나섰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출국을 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적어도 빠른 자진 귀국 등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점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김경 의원이 굳이 이 시점에 출국을 했느냐. 네. 이 부분도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네. 특히 이 CES 이에 방문해서 사진까지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당초에는 김경시 의원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출국했다라고 했다가 라스베가스 CES 현장에서 목격이 되면서 이도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뭐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냐 뭐 이런 사회적인 평가를 떠나서 굳이 이 시점에 미국을 출국한 부분은 이것은 수사기관이나 네. 이후에 뭔가 재판으로 진행될 때 적절하지 못했다. 어떤 참작이 될 만한 요소라고도 저는 보여지고요. 예. 당연히 만약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피하고 있었다면 한국에 남아서 수사기관의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쨌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피고 있고 어제 귀국한 직후에 압수수색 그리고 이후에 이 수사 조사까지 좀 긴박하게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어떤 형태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느냐를 좀 지켜볼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요.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김경시 의원이 입국하자마자 이젠 예.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이제서야.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출국은 가능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만약 혐의가 좀 더 확실해지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초기에 너무 늑장 대응을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예.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 늑장 대응에 문제가 되는 게요. 조금 전에도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김경시 의원이라든지 증거 인멸의 정황이 아주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소득이 있을까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서요. 그렇죠. 의혹이 제기되고 거의 한 13일 정도가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아쉬움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이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최근에 뭐 주고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부분은 충분히 남아 있을 것이고요. 예. 결국 이 전직 보좌관과 그리고 강선우 의원 이들 간의 관계성 같은 부분은 그래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휴대폰 등을 분석해서 나올 만한 증거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미 여러 차례 뭐 메신저를 탈퇴하고 가입을 반복했다. 네. 이 탈퇴하고 반복하더라도 포렌식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을 수는 있고 네.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라고 해서 별도로 이 휴대폰을 자체를 파기를 해도 네. 서버 같은 공간에 뭐 그렇죠. 저장 내역이 예.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만약 김경시 의원이 정말 이런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로 뭔가를 파쇄하고 정보 저장 장치를 파기했다는 것인지 예. 아니면 단순히 탈퇴와 가입만을 반복했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아마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등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만약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 받은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차등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 1억 원을 넘는 금액을 뇌물죄로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른 청탁금지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예. 처벌 수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나오는 것도 만약 어떤 뇌물죄와 관련된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였다면 오히려 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이런 메신저들 탈퇴하면은 정보를 못 찾는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경찰이 일단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김 씨 의원을 다시 한번 소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피성 출국에 증거 인멸 정황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장 청구가 유력한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늑장 대응을 해오고 있고 빨리 귀국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제대로 귀국하지 않고 차일피일 귀국을 늘었다면 이 영장 청구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을 상황입니다. 예. 언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가를 본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라고 정리가 되는데 예. 이렇게 미국으로 출국해버렸던 상황이라던가 메신저를 탈퇴 가입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뭐 이제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어쨌든 이제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만큼 몇 차례 뭐 한두 차례 정도 조사는 더 이루어질 수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김씨 의원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 신병 확보와 더불어서 이제 언제 강선우 의원 역시도 소환 조사가 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머지않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보자면은 결국 돈을 전달했다는 강선우 의원 측의 사무처장도 이미 조사를 받았고요. 김경시 의원 역시도 조사를 받은 만큼 돈을 전달한 사람, 돈을 준 사람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돈을 받은 사람도 이제 조사가 임박했다. 이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거의 다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시 의원에 의해서 강선우 의원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권 인사에 대한 경찰 수사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경찰의 수사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가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상자 수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2,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차가운 바닥에 깔린 검은색 시신 가방들.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모인 유가족들이 영안실 앞을 헤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위에 이란 정부가 실탄 사격으로 대응하면서 사상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총에 맞은 시위대가 병원마다 넘쳐나 의료 체계가 마비될 정도라는 증언이 나오고 해외에 있는 이란 인권단체들은 각각 수백 명에 달하는 사망자 집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Questa volta si sta utilizzando proiettili veri, proiettili da guerra. C'è una guerra in Iran in questo momento, una guerra che viene oscurata dal fatto che non ci sono. 47년 신정체제의 최대 위기를 맞은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폭동이라며 강경 대응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اونجا نشستن دارن به اینا درس میدن برید ما هم هستیم همونایی که این کشور رو زدن و جوانا و کودکان ما رو کشتن الان به اینا دارن دستور میدن شما این کارو بکنید.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썼습니다. 이스라엘도 시위대를 지지하며 필요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כולנו תקווה שהאומה הפרסית תשתחרר מקרוב מעול העריצות וכשיום זה יגיע 영국 런던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옛 왕정 시절 이란 국기가 내걸리는 등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가 점점점 영토 야역을 노골화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3자 회담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그린란드 정치권은 자신들의 미래는 그린란드가 정해야 한다면서 합병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 합의가 어렵다면 강압적인 방식으로라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on Greenland, whether they like it or not, because if we don't do it, Russia or China will take over Greenland.
이런 가운데 미 국무장관이 덴마크, 그린란드 외교수장들과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밝힌 뒤 첫 담판으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금전 보상설까지 나왔지만 그린란드 내부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5개 정당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지 않겠다며 자신들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위협한 상황에서 유럽의 우려도 커지는 중입니다. Io continuo a non credere nell'ipotesi che gli Stati Uniti avviino un'azione militare per assumere il controllo della Groenlandia, opzione che chiaramente non condividerei. 전략적 요충지이자 천연자원의 보고인 그린란드. 트럼프 정부의 야욕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유준입니다. 네, 이런 트럼프의 야욕에 대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침묵하는 데 대해서 유럽이 분노하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럽과 미국 간의 안보 논의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마르코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그린란드 관련 입장을 표명한 건 CNN의 질문 60초가량을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리터 총장은 당시 답변에서 그린란드 주변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평가에 동의하며 안보를 증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U 당국자는 트럼프와 소통에 있어 유럽이 의지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지던 리터가 이렇게까지 조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쿠바 정부가 자국의 체제 전복 가능성을 경고한 트럼프 행정부를 맹비난하면서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 정부 관료를 겨냥해 쿠바를 향해 히스테리적으로 비난을 퍼붓는 환자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쿠바 대통령은 우리는 66년 동안 미국의 공격을 받아왔다며 쿠바의 위기는 혁명으로 인한 것이 아닌 미국의 가혹한 조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지난주에 정식 개통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첫 주행도 이어졌는데요. 양쪽 주민들은 두 지역이 다리를 통해 더 발전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 정각 다리 앞에 멈춰선 차량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정식 개통되면서 기다렸던 시민들의 주행도 시작된 겁니다. 시민들은 달라질 교통 환경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다리가 개통됨으로써 제가 청라국제도시에 사는데 모든 주민들이 왕래가 상당히 원활해질 것 같아요. 서로 양쪽 지역이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연륙교는 총 길이 4.7km, 왕복 6차로 규모의 해상 교량입니다. 인천 도심과 영정을 오가는 새로운 이동축으로 서울을 가장 단거리로 잇는 다리입니다. 차량 통행뿐 아니라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영종도 사는데 한 15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 대교만 그리고 맨날 차로만 다녔잖아요. 배 아니고. 그래갖고 이거 되기만 기다려갖고 아들은 청라서 살고 그래갖고요. 온 거예요. 첫 번째는 동네 온 거예요. 개통 하루 전에는 기념식과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교량 상징인 주탑 전망대는 해발 184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 교량 전망대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을 기념해 세계 기록 인증 현판도 설치했습니다. 또 하부에는 친수 공간이 조성됐고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한 바다 영화관도 구축했습니다. 제3연휴 개통으로 교통과 문화 그리고 관광 산업이 함께 발전할 인천의 새로운 발전에 혁신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는 4월부터는 인천 시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영종 주민들은 제3연륙교를 포함해 인천과 영종대교도 공공도로인 만큼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강추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9.5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이 몹시 춥습니다. 또 추위 속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도 차츰 내리겠는데요. 차가운 지면에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추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충북 북부 등의 한파주의보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9.5도, 춘천 영하 12.8도, 대구는 영하 8.4도 등으로 전국에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광주와 부산 7도에 그치겠고요.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3도 정도 낮아서 춥겠습니다. 어제는 일부 전남 지역에 8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등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오전에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 전북 동부 지역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은 1cm 미만으로 양이 적겠지만 경기도는 최고 5에서 7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서에는 최고 8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눈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번 강추위는 주 중반에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동해안과 영남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크겠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